안녕하세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공동체 출판사에서 출간된 공감 수험서의 사회복지 실천론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3장이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가 1절이고요. 2절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5년 23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 대해서 각각의 내용들 그리고 연도가 나와 있고요. 이러한 사실들을 바르게 연결된 것 또는 시간 순서대로 매칭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서구와 우리나라의 역사들 내용들을 하나의 문항에 넣어서 조금 복잡하게 출제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와 서구 역사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우리 교재 58페이지에 보면 7년간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도 나와 있는데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그리고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또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각각의 서구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 단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도 보시면 좋습니다.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5단계로 나누었고요. 이것을 서구 역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듯이 어떻게 서구 사회복지 실천이 태동이 되었고 태어나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은 전문직의 모습을 갖추는 것, 다양화되고 또 통합되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처럼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약 200년이 넘는 역사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움직이는 걸 태동이라고 하는데요. 사회복지 실천 역시도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이 태어나기 전에 자선단체와 또는 자선단체들의 연합체인 이 자선조직협회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중요한 거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비교하는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선조직협회 탄생이 어떻게 되었냐 배경을 보면은요. 서구 특히 영국이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모두 다 영국 얘기입니다. 자,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죠. 도시의 빈민들이 증가했고요. 또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노동에 대해서 아동 같은 경우도 특히 노동 착취, 아동 인권의 유린도 많이 있었고, 이 빈민들도 굉장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또 착취 문제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빈곤 문제는 비단 이 시기만이 아니라 고대부터 존재해왔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 크게 개입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정책론에서 배우셨죠? 영국에서는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만들면서 국가가 빈곤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선조직협회라는 것은요, 이 산업화로 인해서 빈곤 문제가 심화되면서 민간단체들이 자선단체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1861년에 런던에만 640여 개의 자선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자선단체들이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각계전투라고 하죠.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비효율적 운영이 계속돼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여전히 못 받는 누락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단체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좀 조정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선조직협회 COS
S를 만들었고요. 자선을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조직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자선조직협회의 활동 목적, 자선단체 간 우리 연락하면서 협력하자. 그리고 이 빈민들에게 아무거나 막 퍼주지 말고 이 사람들의 현재 생활 수준은 어떠하고 욕구는 무엇인지 이렇게 적절한 조사를 통해서 빈민들에게 알맞은 원조를 제공하자. 그리고 이제 구걸행위 방지를 함으로써 빈민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것, 이거를 목표로 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선조직협회의 빈곤관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인 성격의 결함에서 봤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절약 안 하고 돈 안 모으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곤이 발생하고 빈곤이 유지되는 것도 개인적인 도덕성의 결여 이런 걸로 봤습니다. 자,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활동 내용조차도 개인을 변화시키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빈곤에 대해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짐으로써 자선조직협회의 한계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빈곤을 발생시키고 유지되는 이 사회 경제적인 기회와 조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했기 때문에 빈곤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습니다. 자, 자선조직협회 활동 내용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활동하고 비슷합니다. 이 자선조직협회 활동이 이제 사회복지를 시작하게 하는 여러 가지 좀 기본 또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빈민의 개인적인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빈민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려고 했고요. 또 가가호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요. 이 사람들의 면담한 내용을 기록하고 또 자산조사를 했고요. 또 빈민한테 근면, 절제, 절약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어때요? 도덕성을 향상시키려고 했다는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회 방문원 알아야 되겠죠? 자선조직협회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은 우회 방문원이라는 중산층 가정의 부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요. 또 뭐 귀족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번 중산층 계급이었습니다. 빈곤 가정을 방문하면서 상담했고요. 뭐 교육을 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주로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개입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개별 사회 사업, 개별 사회복지 실천의 이제 원조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급의 자원봉사자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유급의 우회 방문원이 고용이 되면서 이게 바로 사회복지사, 소셜 워커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자선조직협회가 열심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의 한계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도 있죠. 사회복지 실천에서 우리가 뭐 욕구조사, 자산조사 하는 것처럼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요. 또 지역의 어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이런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러나 한계는 뭐냐면요. 어때요? 빈곤 발생의 원인을 뭘로 봤죠? 개인한테 봤기 때문에 빈곤이라는 것은 꼭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도덕성이라든지 개인의 성격 때문만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빈곤 발생의 사회적 기반을 경시했다라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 한계는 자, 무엇으로 이어지느냐면요. 다음에 나타날 인보간 운동이 이제 탄생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빈곤의 원인을 너무나 개인적인 거에서만 찾았기 때문에 어때요? 빈곤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한 비판이 제기가 되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또 문제의식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운보관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인보관이라는 거는요, 이제 지역사회 복지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보관 운동의 빈곤관, 자선조직협회의 빈곤관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은 자선조직협회인데, 인보관 운동은 그게 아니라 빈곤의 원인은 환경적이고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전 사회 또는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자선조직협회의 주활동가는 중산층 부인인 우회방문원이었죠. 그런데 인보관 운동의 주활동가는 대학생, 종교인, 지식인이었습니다. 두
단체 또는 활동에서 주된 활동가가 다르죠. 비교하셔야 됩니다. 빈곤관도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빈곤관이 이제 사회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인보관 운동에서도 사회 개혁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자, 그래서 인보관 운동은요, 어때요? 그 빈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조직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이제 빈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런 집단사회복지 실천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빈민 그 자신의 역량, 힘이 강화가 돼서 스스로의 생활 조건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빈민의 역량 강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우리가 5단계로 나눴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이 시작되기 전인 태동기 단계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탄생해서 이제 성인이 되는 전문직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도 좀 알아두세요. 1900년대에서 1920년대 전후인데요. 자, 20년대 전후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연도가 탄생합니다. 나옵니다. 1915년. 땡땡땡. 당구장 표시 해보고요. 자, 전문성 논쟁의 시작은요, 이 플렉스너라는 사람이 1915년에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라는 어떤 글, 그리고 발표를 통해서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중개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전문직이 아닌 이유가 전문직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의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회복지는 뭔가 활동의 근본 또는 기본적인 이론이 되는 이런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대요. 우리 사실 이론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사회복지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게 없고, 전수해주고 전수받는 기술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교육 제도 없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복지사 협회 같은 전문가를 위한 전문직 조직체가 없고요. 또 전문가라면 그 전문직들이 지향해야 될 어떤 가치와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전문직이라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 너희들 하나도 없잖아. 이러면서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회복지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전문직이 아니구나라고 나름대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직이 갖춰야 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갖추면서 전문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자, 전문직이 갖춰야 될 요소, 아까 플렉스너가 얘기했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갖춤으로써 반대로 또 전문직의 모습을 갖추겠죠. 그래서 플렉스너 연설 1915년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때 이후에 사회복지계의 전문직화 움직임을 보면요. 아까 우리 정부 주도하에 실시되는 교육훈련제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도를 보면 여러분들 교수님 아까 플렉스너는 1915년이라고 했는데 1899년부터 뭐가 있었네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플렉스너 연설 이전에도 사회복지사 또는 우회방문원을 위한 교육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대학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선조직협회에서 뉴욕 자선조직협회에서 6주간 이런 단기 과정을 마련한 거죠. 뭔가 교육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대학 같은 건 없어서 6주간 뭐 단기 워크샵, 코스 이런 걸 했다는 거죠. 나중에 1904년에는 뭐 6주 과정도 만들고요. 1년 과정도 만들고요. 나중에는 또 2년 과정으로 확대되고요. 대학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 무급으로 일했던 자원봉사자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무급이라는 거와 자원봉사자는 뭐 책임성과 전문성과 지속성에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유급 사회복지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1905년에는요, 이미 이런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의사 카보트가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했습니다. 자, 물론 플렉스너 이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일관성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조금 일어나다가 이제 플렉스너 연설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갖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는 전문직 협회 같은 조직체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당장 만들어버리죠, 우리. 미국 병원사회사업가 협회, 옛날에는 사회사업가라고 했어요. 예, 1918년에 생겼고요. 또는 이제 정신의료 분야에서 정신의학 사회복지사 협회가 1924년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또 그리고 중요한 거. 뭔가 전문가들이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왜 그러한 활동을 하는지, 왜 그러한 기술을 쓰는지에 대한 기초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론이라는 거는 쉽게 만들 수 없거든요. 협회는 좀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지만 이론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다행히 메리 리치몬드라는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과 연결시켜가지고요. 사회복지 전문직화에 기여를 했는데, 예, 사회진단이라는 책 또는 개별 사회복지 실천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그래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야. 클라이언트 를 만나면 요렇게 물어보고 자료 정리는 어떻게 하고 목표는 어떻게 세워라고 하면서 예, 나름대로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 이론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 사회진단이라는 책 1917년 요것도 시험에 좀 나오는 연도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여기는 뭐냐면요. 이제 플렉스너의 비판에 대응을 하면서 사회복지는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 1915년에 플럭스너가 얘기를 했고 또 요 시기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이 미국과 유럽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단지 그런 정신의학 분야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나 상담 분야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이 사회복지 실천 대상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역사회 이렇게 넓은 차원보다는 개인 중에서도 심리 내적인 요인 이렇게 조금 좁혀지면서 개별 사회복지 실천 이게 강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사회개혁이나 공공복지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등한시되는 그런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도 시험에 한 번 정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플렉스너의 어떤 발표 이후에 사회복지계가 전문직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의 약간의 부작용까지는 아니지만 사회복지계가 한때 이런 흐름으로 갔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우리가 5단계로 나눴었죠. 첫 번째는 태동기였고요. 두 번째는 전문직의 모습을 갖추는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복지 실천이 방법론이 3개로 분화가 되면서 그 방법이 확립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개별 사회복지 실천 자선조직협회가 했던 것이 주로 개별사회복지 실천이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가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런 집단사회복지 실천도 발달을 했고요. 대공황 이런 거를 겪으면서도 집단사회복지 실천이 발달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조직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지역 전체가 빈곤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지역을 단위로 또 개발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서 지역사회복지 실천도 발달했습니다. 자, 사회복지를 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이렇게 개인,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1920년대에서 50년대 그 사이에는 이렇게 사회복지를 하는 방법이 3개로 분화됐죠. 그죠? 그리고 요 3대 방법론을 전통적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자,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 때문에 또 사회복지 방법론이 통합이 됩니다. 자, 통합은요, 바로 4에서 다루게 됩니다. 4에서 다루게 되고 아직까지는 3대 방법론 분화, 확립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3대 방법론이 분화되고 확립되는 와중에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갈등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1920년대 프로이드 이론이 미국과 유럽을 휩쓸었다고요. 사회복지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학파를 진단주의 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주의 학파는 아무래도 프로이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되게 기계적이고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과거에 영향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유년기에 또는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이 사람의 현재를 좌우해버린다고 보죠. 굉장히 결정론적이죠. 과거가 현재를 결정을 짓고 또 이러한 원인이 있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되게 기계적인 그런 인간관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진단주의 학파예요. 자, 그런데 진단주의 학파의 반기를 들면서 등장한 게 기능주의 학파입니다. 언제 등장했는지도 알아두세요. 자, 대공황이 미국에서 1929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 대공황 이후에 30년대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과거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현재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의지 이런 거로 충분히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낙관적인 존재다라고 봤습니다. 기계론적이고 비관적으로 인간을 본 게 아니라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낙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과거를 중요시하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 기능주의 학파에서는 현재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현재도 바꿀 수 있고 미래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시기에는요, 진단주의 학파와 기능주의 학파가 되게 성격이 다르잖아요. 갈등이 심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네 번째로 옵니다.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이 아까 3대 방법론이라고 했죠. 그 3대 방법론에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시기에 1950년대 전후 이때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밀포드 회의 1929년 기억해야 될 연도입니다. 여기서도 약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 통합적 방법론은요. 1950년대 전후에 등장은 했지만 이것의 원조 또는 예전의 전통은 1920년 밀포드 회의에서부터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라는 거는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그 이후 이렇게 명확히 나누지 않잖아요. 큰 흐름은 50년대 있지만 그 전에 뭔가 뿌리, 씨앗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통합적 방법론이라는 것은요. 전통적 3대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개별사회복지 실천, 집단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복지처럼 사회복지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되는 어떤 공통적인 역할, 사회복지의 핵심 엑기스 이런 거가 있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그 세 가지 방법론 중에서 이런 엑기스들을 모아서 방법론을 만든 게 바로 통합적 방법론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통합적 방법론이 또 등장하면서 또 하나의 흐름은 이제 현장 접근의 발달. 여러분들 아울리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기관으로 오는 클라이언트만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지역으로 클라이언트를 찾아 나가서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게 되는데요. 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붐을 이루었습니다. 현장 접근, 아울리치는 지금도 매우 중요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가족이 붕괴하고 또 이 붕괴라는 게 아무래도 가족이 많이 해체가 되고 가족을 단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가족 치료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서구 사회복지 실천 5단계로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어때요? 새로운 관점, 다양한 이론, 다양한 모델이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특히 우리가 강점, 관점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인간에 대해서 역기능적이고 병리적인 것, 문제에 초점을 두는 어떤 병리적 관점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성장 가능성, 이런 강점에 초점을 두는 강점, 관점이 또 부상을 하고요. 그에 맞춰서 뭐 역량 강화, 이론, 역량 강화 모델들도 등장을 하고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 과제 중심 모델이 또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에 또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5단계로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절이죠. 두 번째 절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인데요. 아무래도 어떤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는 역사의 또 역사 공부의 묘미는 또 연도를 암기하는 거죠. 그런데 암기라는 거는 또 이해가 전제되어야 암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연도 딸딸딸딸 외워도 그 이해 맥락을 모르면 이 암기라는 거는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사도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구체적인 연도는 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미풍양속 상부상조의 전통은 당연히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이 발달하게 된 것은요. 자, 여러분 언제라고 알고 있습니까? 1950년 한국전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가 폐허가 됐죠. 그죠?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누가 도와줬느냐? 외국에 있는 이런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회복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물론 그 당시에는요, 이제 종교적인 선교 활동 또는 구호 활동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회복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회복지가 이런 거야라고 이제 맛보기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 실천 방법이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외국의 이런 원조 단체들이 들어와서 활동한 게요. 그리고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외원단체 협의회인 카바가 또 부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외원단체가 한국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을 보면요. 아무래도 좀 종교단체와 관련된 그런 그 외원기관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복지가 좀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되도록 됐고요. 또 이제 사회복지가 시작되도록 했고요. 또 외원단체들은 주로 뭐 고아원 만들고 시설 만들고 이랬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회복지가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뭐 거시적인 정책보다는 이제 클라이언트 개개인을 도와주는 이런 미시 사회복지 실천이 발전하게 하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원조단체들이 미국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게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 그러면 좋은이라는 거 구호사업, 자선사업, 자원봉사라고 한국인들이 생각하게 하는데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영역별 사회복지 발달 볼까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와 함께 이제 연도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외우십시오. 이해하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1947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 사회사업학과라는 이름으로 학과가 만들어져서 대학에서 최초로 사회복지 교육이 시작됐다. 요것도 연도 많이 나옵니다. 자, 교육 영역은 이 정도 보고요. 자, 또 의료.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카보트라는 의사가 의료사회복지사 고용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한국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큰 병원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 고용해야 돼라고 법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의료사회복지사가 고용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1958년에 이미 한노병원에서 최초로 의료사회복지사가 채용이 됐지만 이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고용 의무화는 73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를 볼게요.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21년에 태화여자관, 지금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설립되어서 이제 지역사회복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주요 연도 여러분들 정책론, 법제론 시간에도 많이 나오죠. 한국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이 된 거 70년이죠. 그리고 89년에는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에 사회복지관을 꼭 짓게 하는 이런 사회복지관 설치 의무화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공영역을 보자면,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사회복지 전문 요원.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공공영역, 즉 옛날 이름으로 동사무소, 요즘 이름으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배치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사회복지 전문 요원은 이제 별정직이라고 해서 뭐 7급으로 뽑아서 이제 승진도 없어요. 그냥 내내 7급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이 사회복지 전담 요원이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이제 바뀌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자, 정신보건 및 정신건강 영역을 볼게요. 정신보건법은 1995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17년에 이름이 바뀌죠. 정신보건이 아니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정신보건 전문 요원도 정신건강 전문 요원 이렇게 다 정신건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5년에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졌고요. 또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요런 자격을 갖춰야 돼 라고 하면서 97년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이 이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과 2급으로 나누고 이제 국가자격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학교 분야도 보겠습니다. 학교 분야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민간 자격이었는데 21년부터는 국가 자격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도 그렇죠. 의료 사회복지도 민간 영역에서 국가 자격 시험으로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족복지 영역 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 가족복지 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 자리를 잡고 이제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두 다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거를 어때요?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사 전문 인력.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 사회복지사 1급이죠. 국가 자격이라는 거 2003년에 실시되었습니다. 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좀 전에 얘기했죠. 국가 자격이라는 거. 여기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급도 있고요. 1급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또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료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민간 자격이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 자격으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필요로 하는 이런 자격이요. 의료사회복지사하고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사회복지사 반복이 되고 있죠. 이제 2018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 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역사에 대해서 서구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역사는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 중요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연도를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시험은 한국의 역사와 서구의 역사가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또 두 개를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기출문제라던가 이제 장 뒤에 나와 있는 문제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